그러면 먼저 무너지는 지역은 강남이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가 나의 전 재산인데 그래서 더 불안해요. 어떤 불안하다. 불안인지 아세요? 너무 많이 벌었어요. 10억짜리가 20억 원이 됐습니다. 잠이 하나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정말요. 뭐 어느 정도 하락을 보시나요? 30% 40%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하락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또 우리 하락 전문가. 사실은 하락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더 오르긴 힘들겠다. 또 조정된 곳들은 또 사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락, 상승 이렇게 좀 이분법적인 구분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또 시장에서는 보세요. 아 이광수 대표는 무조건 하락이야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인 거지. 아 맞아요. 제가 손해는 저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저분은 하락이야, 저분은 상승이야라고 하지 말고 각 전문가 인사이트 중에 필요한 내용을 쏙쏙쏙쏙 뽑아서 자기만의 주머니에 딱 채워두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하자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니까 예를 그래요? 들면 유튜버를 하면 뭐 제 의견을 받고 뭐 너 나 때문에 돈 벌었는데 왜 틀렸니 뭐 맞았니 전 이럴까 봐. 아.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 의견에 따라서 거기에서 얽매이고 싶진 않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면 그렇게 고정관념을 받고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정관념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광수 대표님의 속마음 인사이트를 제가 한번 끄집어내 볼 텐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이제 우리가 서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승 구간이 짧아진다는 느낌은 들어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만하게 좀 길게 올랐다 내렸는데 2024년은 높긴 했는데 짧게 6, 7, 8월 올랐다 내렸고 2025년 올해는 2월, 3월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 서울 집값 흐름이 조정의 구간이다. 하락의 구간에서 비정상적으로 이제 튀어 올랐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하락이 이미 진입이 됐고 조정장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진입이 됐고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였다가 그러니까 사락으로 추세적으로 변화할 때 네네. 전형적인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저희도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 차이가 커져요. 지역적 차이? 네. 네. 그건 전형적으로 변곡점의 신호예요. 지역적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예를 들어서 강남만 오르고 네. 노원구는 빠지고 빠진 상태로 유지돼요. 상승장에는 다 올라가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에 왔을 때 그 변곡점에는 지역별 편차가 커져요. 그러면서 꼭 그걸 설명하려고 양극화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래서 그 양극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장이 변곡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짧다. 네, 올라가는 기간이요. 그새 두세 달 올라가고 이제는 막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구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런 현상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차이가 좀 커지고 두 번째는 가격이 상승의 기간이 짧아지면서 변동폭이 커질 때는 이제 앞으로는 가격이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가구의 확대 지정이 되면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풍선 효과 생기느냐, 마포, 성동, 강동, 동작에 풍선 효과 생기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풍선 효과가 크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풍선 효과는 생겼죠. 생겼어요? 집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아 갖고 있는 사람 마음만 이렇게 커졌죠. 아 마음만. 네. 근데 생각처럼 집값이 안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기 강남 규제하니까 옆 동네 막 올라가고 옆 동네 규제하니까 인천 집값 올라가고 인천 규제하니까 맞아요. 지방 집값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그건 않아요. 추세적인 상승. 그건 추세 상승이고 지금은 추세 상승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라고 들어서 보시는 뭐 좀 거죠. 독특한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이 왔고 예. 저금리가 돼서 추세적인 현상이니까 누르면 풍선 효과 생기고 뭐 규제 나오면 더 오르고 이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의 모습이죠. 네. 그런데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 변곡점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락을 이끌어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을 한다. 뭐 물론 기본적인 원리는 맞습니다만 그럼 하락의 핵심 요인들 이런 요인 때문에 추세 하락이 더 깊어질 거야라고 보시는 그 핵심 요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이라는 게 수요 공급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수요가 뭐냐면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없으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다. 줄기 시작해요. 수요가 줄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은 거래량 감소예요. 수요와 거래량. 그러니까 수요가 줄면 거래량이 줄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냐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준 이유는 수요가 줄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가격 수요라는 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 투자뿐만 아니라 뭐 실수요라든지 다 줄었던 거예요. 실수요자도. 네, 네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이었는데 지금 한 18억 원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자산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준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의 하락의 트리거는 매도 물량이 결정될 거예요. 매도 집을 갖고 있는 물량. 사람들이 파는 물량. 내놓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꾸 뭐 예를 들어서 강북구라든지 동대문구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그건 뭐냐면 수요가 준 상태에서 공급 즉 매도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수요가 준 상태에 있으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면서 호가를 낮추고 또 그게 거래되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채를 가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가 나의 전 재산인데 이게 당장 안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가격을 떨어뜨려서 금매로 이렇게 하락 거래를 할 주인이 많이 있을까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나의 전 재산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그래서 더 불안해요. 어떤 불안하다. 불안인지 아세요? 어떤 불안이? 너무 많이 벌었어요. 집주인이 네. 야 많이 번 것도 이게 불안하죠. 안 번 게 더 불안하잖아.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네네. 집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20억 원이 됐습니다. 네. 그거 자기 돈이에요? 그럼 누구 돈이? 실현이 안 됐어요. 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그래서 잠이 안 와.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정말요. 잠이 안 와요. 아, 이거 그래요? 잘 팔아야 되는데. 아 그렇긴 하지. 신경 그래서 쓰이죠. 잘 보시면 강남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요. 변동성이 엄청 커요. 내놨다가 걷어들였다가 그렇지, 중요하지. 고가 나의 올렸다가. 전 재산이니까. 전 재산이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5천만 원만 빠져도 막 잠이 안 와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10만 원, 10억 원 벌었는데 말이 돼? 아니요. 아 그렇습니다. 주인 마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제 나의 이익이고 5천만 원 떨어지면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불안이 가중되면 일종의 양대 효과도 나타납니다. 무슨 효과요? 양대 효과. 양대 효과는 뭔가요?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만 보고 이렇게 쫓아가요. 네. 그래서 앞 양이 결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떨어져요. 그걸 양대 효과. 왜냐면 꼬리만 보고 있거든. 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불안한 상태에서 가다가 앞에 누가 팔아. 아. 그러면 엄청 파는 거예요. 아. 그럴 수 그게 있죠.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강남의 집값이 10억 원씩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뭐냐면 갑자기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나 10억 원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네. 다 못 먹을까 봐. 그래서 그냥 막 싸게 파는 거예요. 야 이게 부동산이 이제 이게 심리가 중요한데 나의 전 재산인데 이 두 가지 심리가 있잖아요. 막 집값 올라갈 때는 우리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뒤따라가야 되고 집값이 좀 조정이 될 때는 이걸 이제 풋 현상이라고 하는데 피어 오브 오버페잉. 혹시 내가 돈 더 주고 사는 거 아니야? 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그 양떼가 불안한 마음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건 많이 벌어서 불안해요. 많이 벌어서 역대로 이렇게 2배가 오른 적은 없거든. 그리고 많이 규모- 벌어도 불안하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불안하죠. 내가 30억 자산 간주 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0%가 아파트 한 채야.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그래서 잠은 잘 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잠이 안 오니까 야 팔아서 잠 자야 실질적으로는 또 양도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막상 팔고 나면 또 수익이 좀 줄어들기도 하지. 근데 갖고 있는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실현이 이익에 대한 수익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와 주요 지역, 우리로 말하면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지역이 더 네. 많이 올랐고 또 투자로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감소한 상황 속에서
매도 물량이 그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이 이제 크잖아요. 서울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하락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표님께서 보시는 지역 중에서 자, 하락이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먼저 무너지는, 먼저 하락하는 지역과 늦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하락하는 지역, 그리고 계속 무너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세종시도 빠지니까 반등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의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걸 얘기하면 1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만 엑기스만 뽑아서. 아니,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많이 오르면 이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먼저 무너지는 지역은 강남이다.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도 또 다른 무너진다는 지역인데? 표현보다도 이제 가격 하락폭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뭐 있고. 어느 정도 하락을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제가 뭐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야, 너 뭐 예측을 그렇게 하느라고 하는데 예측이니까. 30% 40%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맞춰요? 아 그래도 한 30% 정도 아니요, 조정이 그건 될수 찍는 있다. 거예요. 리서치 하는 게 아니고.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면 충분히 하락하면 거래가 다시 증가합니다. 이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 충분히가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건 거래량이 증가할 때. 아 거래량이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10% 떨어진다, 30% 떨어진다는 의미가 없고. 그죠. 거래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시장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주시하셔야지. 그럼 이럽니까? 뭐 40% 떨어진다고 해서 난 그때까지 집 안 사야지?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떨어졌어요. 네네. 근데 거래가 안 돼. 그 얘기는 뭡니까?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30%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20%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네? 그럴 수도 그러면 집값은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거래량을 주목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렇죠. 거래량.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많이 빠질 거다. 네. 근데 충분히 빠지면 거래가 다시 증가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정리하면 어려운 게요. 올해 2월, 3월에도 강남에 반짝 거래량이 쭉 증가해가지고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2월, 3월로 생각한다면 이광수 대표가 거래량 증가할 때 사라고 했는데 거래량 늘어나네? 조건이 달라요. 아 조건이 있다.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오르지 않으면서. 아 빠지거나 그게 오르지 바닥의 신호예요. 아 그러니까 2, 3월처럼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그건 안 된다? 의미가 없어요. 가격이 그리고 빠지면서 최소한 5개월 이상의 증가가 지속돼야 됩니다. 아, 세종이 5개월? 정확히 5개월 올랐거든.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통계로 다 돼요.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가격이 빠져야 된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5개월 이상 거래가 지속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이제 거래량도 늘어나야 된다. 거래량이 5개월 증가해야 된다. 거래량이 5개월 증가해야 된다. 요게 핵심이네. 그러면 집값이 그 다음부터는 오른다. 올라간다. 세종시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 지금 노원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네. 많이 떨어졌잖아. 30% 많이 떨어졌죠.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되냐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아파트가 거래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네. 네. 추세적으로 네. 가격은 안 오르면서 네네. 그럼 사면 돼요. 추세적으로 한 5개월은 지켜봐라. 그렇죠. 근데 적어도 개별 아파트는 한 4개월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4개월이나 5개월이나 아무튼 추세 흐름을 좀 봐라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 달 반짝 거래량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꾸준하게 4개월, 5개월 늘어나면서 가격은 뭐 막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요 정도. 네. 그러면 그게 사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내 집 대표님께서 마련하고. 내 집 마련할 타이밍이다. 이거 실수요자 얘기죠. 아니 예를 들어서 투자자도 그때 해야죠. 투자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주택 가지고 있어요. 한 채 더 사고 싶어라고 해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야 돈 버는 거죠. 무주택자들도 똑같은 기준. 그렇습니다. 근데 무주택자들은 오를 때만 사고 투자자는 그때 사요.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투자자가 그때 산다고요. 전 근데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냉정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무주택자나 내 집 마련할 때 냉정하게 생각하시라. 좋습니다. 자,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오늘 핵심이 이게 사실 2부가 핵심이네. 자, 이광수 대표님께서 만들어준 기준. 자,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4개월, 5개월 정도 거래량 증가되는 걸 봐라. 집값이 일단 안정이 되면서 거래량 증가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히 그렇죠.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만 잘 잡는다면 우리 집당지성 구독자분들 내 집 마련하는데 투자하는데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